흔히들 바이오 산업 하면은 신약 개발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실험실에서 새로운 물질을 찾고 임상 시험을 통과해서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건데요. 이건 사실 바이오 산업의 일부분에 불과하죠. 개발한 약을 같은 품질로 대량 생산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공급하는 능력도 이 바이오 산업의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분야가 바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FDA 바이오시미러 승인 품목에서 2024년과 25년 연속으로 최다를 기록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의약품 시장에서 한국 바이오의 제조 능력이 통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능력이 한국 바이오의 가장 큰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응답하라 KDB 오늘의 이야기는요. 미래의 먹거리 K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입니다. 자, 우리가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부르는 산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의약품이라고도 부르는 바이오와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바이오 부분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이오 산업은 그야말로 시간의 산업입니다. 기초 연구를 통해서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전임상과 임상을 거쳐서 허가 심사를 받고 생산을 통해 판매로 이어지는 가치 사슬로 구성되는데요. 각 단계별로 소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평균적으로 10에서 15년 정도가 걸리죠. 실패 확률도 대단히 높아요. 통상 5,000개에서 1만 개의 후보 물질 중에서 임상 1상에 진입하는 건 5개, 최종 허가까지 가는 건 1개에 불과하니까요. 그리고 신약이 승인을 받기까지의 개발 비용은 약 26억 달러에 달하는 걸로 추정되고요. 정리하자면은 바이오 산업은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성공 확률은 굉장히 낮고 여기에 들어가는 개발 비용은 굉장히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금 회수도 오래 걸리죠. 바로 이 때문에 바이오 산업은 가치 사슬 단계별로 굉장히 분업화가 잘 되어 있죠. 여기엔 여러 부류가 존재합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빅파마라고 부르는 완전 통합 제약사가 있는데요. 물질 발굴부터 생산과 판매까지 가치 사슬 전체를 통제하는 곳입니다. 한 번 제대로 개발하면 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초대형 의약품인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하고 특허를 지키면서 수익을 내죠. 물론 근래 들어서는 이런 빅파마 기업들도 직접 개발보다는 유망한 물질을 발굴하거나 초기 임상에 돌입한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요. 두 번째로는요, 신약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텍이 있는데요. 여긴 영업망이나 생산시설 없이 오로지 R&D에만 집중합니다. 연구활동은 어디서 나냐고요? 빅파마와의 계약을 통해서 선급금을 받고 임상 단계를 거칠 때마다 마일스톤 수익을 받는 시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면 그걸 빅파마에 라이선스로 팔거나 아니면 인수되곤 하고요. 한마디로 전체 바이오 산업 가치 사슬에서 R&D 부분에 특화된 곳이라 할 수 있죠. 세 번째로는 바이오시밀러가 있습니다. 특허가 지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과 매우 유사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유사약을 만드는 곳인데요. 우리나라에선 셀트리온이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죠. 바이오 의약품은 화학 의약품보다 분자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유사약을 만드는 데 드는 개발비와 기간도 훨씬 많이 든다는 특징인데요. 이 때문에 속도전이 생명입니다. 보통 바이오시밀러의 가격은 오리지널의 50% 정도인데요. 이것도 다른 경쟁자가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가격이 내려가는 구조죠. 그래서 경쟁자보다 먼저 개발에 성공해서 시장에 빠르게 진입해 점유율을 먼저 선점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생존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거고요. 네 번째로는 위탁 개발 생산을 하는 CDMO가 있습니다. 다른 바이오사의 의뢰를 받아서 의약품 생산을 하면서 생산에 필요한 공정 개발을 겸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인데요. 왜 이런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이 있느냐? 글로벌 빅파마를 하더라도 자신들의 블록버스터 제품을 전부 직접 생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의약품 생산 설비는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고 품목별 수요도 변하죠. 그래서 빅파마 입장에서는 수요 변동에 대한 가동률 관리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설비 투자에 들일 자본을 신약 개발 같은 고부가 가치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거죠. 또 애초에 생산 역량이 부족한 중소바이오 기업들은요, 생산 자체를 전문으로 하는 CDMO에 생산을 맡기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CDMO는 반도체로 치자면 TSMC 같은 파운드리에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CDMO에 맡기는 위탁 생산이 비용 절감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 영역이 훨씬 더 넓어졌죠. 단순 제조만 하는 것을 넘어서 위탁 생산을 의뢰하는 바이오 기업과 협력해서 생산 효율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거나 또 다른 제형 방식을 개발하는 등의 방향으로 진화했거든요. 단순 위탁 제조를 넘어서 관련된 개발까지 같이 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그 역할이 변한 겁니다. 자, 현재 한국 바이오 산업이 강점을 가지는 바이오 시밀러와 CDMO 분야. 얼핏 보면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요. 산업적으로는 두 분야는 생산 역량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는 단순한 유사약이 아니거든요. 화학의약품처럼 똑같은 분자 구조를 찍어내는 게 아니라 단백질 의약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과 동등한 효과와 안정성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약을 일관된 품질로 안정적으로 만드는 생산 공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개발이 성공해도 대량 생산 과정에서 품질 편차가 있으면 시장에 팔 수가 없으니까요. CDMO는 말할 것도 없죠. CDMO의 경쟁력은 고객사의 의약품을 얼마나 빠르게 안정적으로 글로벌 규제 기준에 맞춰서 생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거든요. 세포를 배양하고 정제하고 품질을 관리해서 의약품을 만들면서도 미국 FDA나 유럽의 EMA 같은 규제기관의 기준에 맞춰서 생산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와 CDMO는 둘 다 바이오 의약품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핵심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분야에서 수출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바이오 산업의 강점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자, 하지만은 이런 생산 역량을 키우는 일은 막대한 선행 투자를 요구합니다.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빠르게 시장에 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과 생산 준비를 미리 해둬야 하고요. CDMO 역시 고객사가 찾아온 다음에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 늦죠. 이미 검증된 생산 시설과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만 글로벌 제약사의 물량을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지금은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는데요. 바로 2025년 12월에 법제화된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슈죠. 안보상 우려가 있는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는 사업자의 연방 계약과 자금을 제한하는 내용인데요. 이 법에 중국 CDMO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서 한국과 인도, 유럽 등 비중국 CDMO 기업들에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수혜가 열리게 됐습니다. 물론 기존 계약에 대한 5년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국 CDMO들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는 건 아니지만은 신규 계약은 비중국 CDMO로 이동할 유인이 강해지거든요. 현재 K-바이오가 강점을 가지는 이 분야에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저 이 기회가 그냥 오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 각국의 CDMO 기업들이 이 기회를 노리고 경쟁할 테니까요. 가장 잘 준비된 기업에게 이 기회가 돌아올 거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막대한 생산 설비 투자를 진행해야죠. 기회가 열린 후에 투자하면 너무 늦어버리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산업은행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산업은행의 역할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민간 자본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장기, 대규모 투자 구간에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기관이죠. 특히 바이오처럼 기술력은 있지만 막대한 생산 설비 투자를 필요로 하고 회수 기간이 긴 부문에 이런 정책금융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실 산업은행이 바이오 생태계에 주목한 건 최근의 일이 아니죠. 이미 장기간 금융 지원을 해온 셀트리온과 2019년에 바이오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최대 2천억 원 규모의 바이오 헬스 육성 펀드 조성 구상을 밝힌 바 있거든요. 바이오 헬스케어를 장기적으로 키워야 할 산업 생태계로 바라본 접근이었죠. 뿐만 아니라 2024년에는 셀트리온의 바이오 의약품의 생산 공정 내재화를 위한 인천 송도 공장 증축에 시설 자금 1,000억 원을 신규 지원하면서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에 지속적인 힘을 더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국민성장펀드에서 바이오 분야의 첫 지원 기업으로 BT젠을 선정한 것도 바로 이런 시각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죠. BT젠은 인천 송도에 약 1,100억 원 규모의 CDMO 생산 설비를 증설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중 850억 원을 국민성장펀드에서 대기로 했습니다. 보통 5년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펀드, 그리고 담보를 조금 더 우선시하거나 중요시하는 시중은행은 이런 설비 증설에 자금을 투입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는 있죠. 하지만 정책금융은 회수 기간을 길게 보고 산업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국민성장펀드에서 BT젠에 850억 원을 8년 동안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기로 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죠. 먼저 설비를 짓고 가동률이 충분히 오를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 것이거든요. 이 850억 원은 산업은행의 200억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650억 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의 핵심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입니다. 이걸 고려하면은 850억 전체가 산업은행 그리고 금융위 추진단 등이 지원하는 인내자본 시스템에서 나온 것이죠. 자, 여기서 핵심은 미리라는 단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CDMO는 고객사가 찾아온 다음에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 이미 늦거든요. 검증된 시설과 품질 관리 체계를 먼저 갖추고 있어야 글로벌 제약사의 물량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생물보안법으로 신규 계약이 비중국 CDMO로 넘어올 유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 자리는 그때 준비를 시작한 기업이 아니라 이미 준비를 끝낸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BT젠이 지금 송도에 짓는 설비는 바로 그 자리를 먼저 확보하려는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투자인 거죠. 그리고 산업은행은 그 투자가 결과를 낼 때까지의 시간을 함께 떠하는 것이고요. 산업은행이 한 일은 BT젠이라는 특정 기업 하나를 점찍은 게 아닙니다.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지형 변화 속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진 생산 역량을 기회가 열리기 전에 미리 키워두도록 시간을 제공한 것이죠. 우리는 흔히 어떤 산업의 성공을 말할 때 누가 그 기술을 먼저 발명했느냐로 따집니다.
하지만 바이오처럼 시간이고 비용인 산업에서는 누가 그 시간을 버텼느냐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죠. 기술을 산업으로 바꾸는 건 결국 시간이고 그 시간을 함께 견뎌주는 자본 역시 산업 경쟁력의 일부니까요. BT제는 그 1호일 뿐입니다. 1호란 말은 시간이 필요한 다음 기업들이 같은 방식으로 그 뒤를 이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이 단지 버틸 시간이 없어서 기회를 놓친 일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산업은행이 만들려는 건 한두 개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그 긴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생각해보면 바이오 산업은 단순히 숫자로 증명되는 매출이나 경제적 부가가치를 넘어선 영역입니다. 누군가의 가족 혹은 나 자신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일이며 인류의 생명과 직결된 가장 가치 있는 도전이죠. 산업은행이 바이오 산업에 공급하는 장기 인내 자본은 단순히 기업을 살리는 자금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생명의 자본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내일을 열고 우리 산업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힘, 그 힘에는 한국산업은행이 언제나 함께합니다. 응답하라 KDB,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